네, 이슈 나옵니다. 인구 1,100만 명, EU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2%에 불과한 나라가 세계 경제를 좀 요동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키프로스의 사태인데요. 유로존에서 5번째 구제금융 국가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제 구제금융의 조건이 될 텐데요. 구제금융 지원에 대한 조건으로 트로이카가 은행세 부과를 매기면서 그에 대한 잡음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로존의 우려 확산으로 번지지는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우리 시장에 대한 영향력 점검해보고요.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새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의 차현정 기자와 송기현 전문가 그리고 허준식 해설위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에는 괜찮겠지 했다가 점차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 같고 또 간밤에 유럽과 미국의 하락에 대해서도 이 키프로스를 이유로 갖다 붙이면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또 실시간 검색어 키프로스가 1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사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전반적인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현정 기자, 키프로스 유로존의 5번째 구제금융국이 됐는데요. 그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키프로스가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100억 유로, 약 14조 5천억 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게 됐습니다.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인 그리스와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에 이어 5번째 구제금융국이 된 건데요. 예금 대량 인출 위기를 맞은 키프로스 은행들은 국경일인 어제 휴점한 데 이어 오늘부터 이틀간 문을 열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또 키프로스 당국은 이날 하루 주식시장을 폐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키프로스 정부는 현재 국제통화기금 등으로부터 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은행 예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예금에 대한 과세 이외에도 긴축재정과 공공부문 민영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구제금융의 조건이 특이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키프로스의 모든 은행 예금 계좌에 일정 비율을 돈을 떼서 은행 손실을 메워야 한다. 이런 조건을 붙였습니다. 왜 그런 건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그 배경을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말씀해주신 은행 예금 부담금 부과 방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전과 달리 키프로스 구제금융안에는 모든 예금 계좌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건이 포함돼 이례적으로 가혹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키프로스 정부는 당초 국제통화기금 등으로부터 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예금액이 10만 유로 이하면 예금액의 6.75%를, 10만 유로 이상은 9.9%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58억 유로 규모의 세수를 마련하려 한 겁니다. 하지만 예금자들이 이틀 연속 은행 현금 인출기 앞에서 예금 부담금은 부당하다며 장사진을 치고 항의하고 의원들의 반발도 거세지자 10만 유로 이하의 과세율을 3% 수준으로 낮추고 10만 유로 이상은 12.5에서 15%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러시아 등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낮은 법인세율과 느슨한 금융규제 탓에 키프로스가 유럽 각지의 조세 피난처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서 흘러온 자금은 공공연히 돈 세탁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키프로스 의회는 현지 시간 18일 오후 4시 은행 예금 부담금 부과 방안에 대한 표결 처리를 하루 늦췄습니다. 반대 목소리에 부딪히자 신중한 검토를 거치겠다는 차원에서입니다. 아울러 키프로스 정부는 가스 사업으로 인한 수익과 관련된 정부 지분과 채권을 통해 예금자들에게 일부 손실을 보상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니코스 아나스타시아데스 키프로스 대통령도 새로운 과세안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아나스타시아데스 대통령은 유로그룹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소액 예금주들의 피해가 제한되도록 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굉장히 이례적인 조치고 정말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예금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게 된 건데요. 어쨌든 지금 두 가지 방안에서 소액 예금에 대해서는 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하고요. 세 단계로 좀 나누는 방안들도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세금을 좀 부과하는 쪽으로는 결론이 날 것 같은 분위기예요. 전문가님, 문제는 이제 그들의 우려를 더욱더 키우면서 이것이 뱅크런으로
국가로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인데 일단은 ATM기 인출도 다 막아놓고 예금 인출을 금지시켜놨지만 차후에 이게 유로존 전체 뱅크런으로도 번질 수가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키프로스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키프로스 사태로 인해서 전 유럽의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런 전역적으로 퍼지는 그런 상황은 발생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국가가 키프로스 자체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애외적인 그런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전체적인 그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 금융 사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고, 그 다음에 타 국가들의 조세 피난처로 활용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과세 방안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 아일랜드나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들어서 장기 국채 발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남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구제금융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제금융이 나왔지만 타 국가들,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어느 정도 이제 구제금융에서 벗어난 그런 상황이고, 네. 그 다음에 뱅크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유럽 전체에 뱅크런이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그건 엄청나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EU라든지 트로이카에서도 이 다른 국가들이 만약에 만에 하나 구제금융을 받는다 하더라도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아마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뱅크런이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먼저 구제금융을 받았던 국가들 이제 정말 회복하고 있는 단계인데 키프로스 사태가 나온 상황에서 이것이 구제금융의 도미노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그리고 뱅크런도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타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일각에서는 우려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권가의 분석을 보니까요, 스페인으로 만약에 번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키프로스와 동일한 부담금, 이런 세금이 책정이 된다면은 약 10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 예금자들이 손실을 직면하게 된다라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일단 미리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모습도 있는데요. 해설위원님, 이번 키프로스 사태가 유로존 우려 자체를 다시 확대 재생산을 시킬 것인가, 이것이 좀 문제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그 문제에 이제 추측을 해보려면 왜 키프로스의 그 예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지의 문제가 이제 핵심 사안이거든요.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추산을 키프로스가 조세 피난처라서 그런 지하 자금들에 대해서 단순히 벌칙성 과세를 하는 것 아닌가, 네. 유로 쪽에서 이렇게 추측도 해봤는데 그 얘기는 틀렸던 것 같고요.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키프로스는 그 산업의 대부분이 다 이제 금융 서비스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마치 그 제조업체로 치면 법인세를 더 높게 부과하겠다라는 걸 똑같은 조치거든요. 요게 이제 요번에 나온 게. 그래서 그 예금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그렇죠. 그 산업 전체 섹터를 제조업으로 치고 본다고 그러면 제조업체에 대한 세금을 과세를 올리겠다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 돈 많이 버는 업체가 세금 더 내시오, 이런 정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 이해는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같은 채널상이라고 그러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그리스가 똑같은 어떤 그 GDP 구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려스럽던 부분들이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 같은데, 다만 어제 나왔던 어떤 그 시황들 분위기를 종합을 해보면 어쨌든 이런 우려가 이제 실제로 현실화된다고 하면 좀 전반적으로 리스키한 부분이 있는데, 어제 하이투자증권에서 이제 박상현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해 놓은 그런 배경들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제 키프로스 구제금융의 지원이 향후에 이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겠다는 점이 어제 우려의 한 요인이었었습니다. 지금 그렇죠. 유로존이 제시했던 이 구제금융안이 그 의회를 통과해서 구제금융 지원에 따른 부담금 부과가 최종 결정될 경우에, 오늘 이제 언론사 이보를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이상인 예금에 대해서만 부과하기로 했다. 다시 그런 안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 밑으로는 안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부과가 된다고 하면 피그스 국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점이었었고요. 특히 이제 은행 예금의 손실 분담금 요구하는 조건이 스페인이나 그리스, 이탈리아로 추가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다. 요것 때문에 이제 네, 우리가 그게 제일 문제예요. 네, 그렇죠. 그런 우려였던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원리라고 그러면 같은 쪽으로 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산업 자체가 다르기 네, 때문에. 그럴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봤을 때는 그 역외 자금의 대규모 유로존 이탈인데요. 키프로스는 지금 대표적인 조세 피난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역외 자금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자본과 소득에 대해서 저세율로 과세하고 또 이제 해외 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세를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 즉 로텍스 해븐이라고 그래서 이제 경과세국의 하나인데 현재 알려진 바로는 이 총 예금액이 680억 유로이고요. 이 중에 이제 한 3분의 1 정도가 외국인 예금인데 뭐 이러한 우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어떤 그 향후에 타 국가에 들어가 있던 외국인 자금들도 이러한 그 전례가 만들어지면 같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유로 리스크가 이제 재부각되면서 달러 강세폭이 커질 수 있다는 거였었는데 가뜩이나 이제 글로벌하게 달러가 조금 사실은 이제 달러 강세를 그 예전처럼 안전자산 선호로만 볼 수는 없었던 것이 워낙에 지표가 잘 나오면서 좋았던 부분도 일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부분이 더 많이 기여를 했는지는 조금 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분위기가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봤을 때 달러 강세로 간다고 그러면 이 경우에 이머징 마켓 또는 이제 원자재 시장 쪽에 들어갔던 돈들이 빠져나갈 수 있겠다는 그런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좀 부정적이었다 이런 시황을 어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검은 돈에 대한 그런 차단 노력은 아닐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셨지만 일각에서는 뭐 한 번에 구제금융과 더불어서 검은 돈을 끌어낸다는 명분 그리고 지원국의 부담도 또 최소화해야 된다는 그런 명분들이 다 함께 맞아떨어져 기 때문에 키프로스에 또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냐 하는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키프로스 사태가 유로존에서 더욱더 확대 재생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유로존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그래도 너무 과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너무 크게 걱정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일 텐데요. 일단 경제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런 부분들 또 평가해 봤을 때는 우리가 너무 걱정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저도 그런 쪽입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왜냐하면 키프로스 자체적으로 봤을 때 뭐 GDP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규모가 제가 표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0.2%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경제 규모도 작은 그런 국가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키프로스 구제금융으로 인해서 타국에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극히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유럽 자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그 유로 재정 리스크가 어느 정도 지금 많이 완화되고 있는 그런 국면에서 키프로스가 하나 터진 거기 때문에 거의 막바지 국면에서 키프로스가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봉합은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경기 자체가 상당히 지금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 지수라든지 주택 지표, 뭐 소비자 신뢰 지수 그런 것들이 다 좋아지고 있는 국면이고, 그 다음에 독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프랑스라든지 영국 이런 쪽에서도 충분히 지금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좋은 흐름 상황에서 약간의 기스가 난 것, 약간의 그런 그런 악영향이 나타날 것뿐이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영향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0.5%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는 한 1% 넘게 하락을 했다가 양봉을 그리면서
낙폭을 상당히 만회했죠. 그렇죠. 상당히 큰 폭으로 낙폭을 만회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차차 속의 태풍 혹은 유로존 내의 태풍에 그칠 것이다라는 시각 내놓고 있는데요. 네네. 또 해설위원님의 시각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 10년 만기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금리는 상승을 했더라고요. 네. 걱정을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닐 텐데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네, 시장에서는 걱정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아니라고 했었고, 저도 이제 인터뷰 따서 영향력 없다고 이렇게 기사도 내보내고 그랬었는데, 시장 실제로 매매하는 사람도 좀 다르죠. 분석가들하고는. 그래서 이제 보면, 저도 자료를 좀 봤는데, 전문가님과 비슷합니다, 거의. 지금 IMF가 이제 2012년 추산 기준으로 봤을 때 키프로스 명목 기준 GDP가 240억 달러로 나와 있습니다. 세계 184개 회원국 중에, 국가 중에 세계 100위에 올라와 있는 그 회사고요. 글로벌하게 전체 GDP가 이제 71조 8,960억 달러니까 전체 글로벌 GDP 대비로는 키프로스는 0.0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비교해 보면 딱 와닿으실 거예요. 삼성전자가 작년 매출이 200조인데 삼성전자 매출의 9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오는 그런 조그만 나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로존 GDP 대비로는 0.2%, 그리스랑 비교해 봤을 때도 그리스의 10분의 1 정도인데 좀 작죠. 그래서 경제 규모만 봐서는 상당히 어제 좀 과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고요. 특히 코스닥 쪽이. 그리고 이제 시황 분석가들의 전반적으로는 좀 이렇게 워낙에 작기 때문에 증시 영향이 미미하다라고 할 만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직접 매매하는 사람들의 심리라는 것은 다른 것이죠. 네. 좀 더 감성적이 되기 쉽고 또 집단적, 대중적 심리에 휘둘리기 쉬운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어제처럼 뭐 지나고 나면 별일 아닌 것 같은 재료도 실제로 포지션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어떤 우리에게 매매를 어떤 유발시키는 그런 재료가 되기는 하는데 어제 시장 우리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당장 개장 전부터 이제 아시아 마켓 들어오면서 엔달러가 급락 출발했었고, 그러니까 엔화 강세로 갔었고요. 나스닥 선물이 이미 이제 개장하기 전부터 1%대 약세였었고, 우리는 조금 아침에는 괜찮았었는데 좀 들어올리면서 아시아 마켓 전반이 좀 약세였던 상황이어서 시장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그대로 좀 반영됐던 하루인 것 같고요. 이게 아니라고는 했지만 어쨌든 우연찮게 대부분의 글로벌 증시가 뭐 누구나 인정할 만큼 많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고점 부근에서 어떤 재료를 찾던 중에 하나 나왔던 어떤 그 빌미가 그 매도 차익 실현의 어떤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나 이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그렇게 큰 악재로 해석하지는 않으셨는데 한 가지 우려할 부분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트로이카에서 제시한 이 수준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의회 승인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점인데요. 전체 56석 가운데 현 정부의 의석수가 28석이라고 해요. 근데 다른 세 개의 정당에서 구제금융 조건에 현재 반대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키프로스 의회 구제금융 승인 자체가 불발될 경우에는 이거 뭐 디폴트까지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또 더 사태가 악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설위원님 그럴 때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제 우리 시장을 생각해 보면요. 아까 이제 미미하다고 했던 것이 아까 제가 삼성전자를 일례로 들었는데 뭐 키프로스 국민들한테 죄송한 얘기가 되겠는데 어쨌든 글로벌 GDP 0.03%의 나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최악의 경우에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해도 증시 전반에 미칠, 그러니까 글로벌 시황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회사로 쳤을 때 상장 폐지, 네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나라나 디폴트로 가더라도 최악까지 가더라도요. 시장 자체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 나라가 그리스랑 연관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그리스 때문에 문제였어요, 결국. 네, 그리스 그렇습니다. 여신이 GDP의 160%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부채를 많이 갖고 있어서 이렇게 된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좀 정상 참작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상당히 좀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한 거다라는 의견도 사실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의 여파가 컸기 때문에 전문가님 생각도 비슷하세요? 네, 뭐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차차 속의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 대한 영향으로 바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시장의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될 텐데 좋은 말로 바꾸자면은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면 오히려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제 시장의 하락을 봤을 때도 전반적인 매도였다기보다는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가 많았고 코스닥도 사실 그때 좀 투매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또 정상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 시장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요? 전문가님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사실 뭐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프로스는 크게 생각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신흥국과 선진국 시장의 디커플링 현상이 계속 가속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표를 보시면은 오히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지속적으로 뭐 올해 들어서 꾸준히 상승을 했고 3월 달에도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신흥국,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대만, 홍콩, 그다음에 기타 뭐 남미 국가라든지 동남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2월 달까지는 뭐 약간의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3월 달 이후부터는 막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증시만 놓고 봤을 때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키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왜냐?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서 상당히 큰 규모로 계속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매도 물량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런데 어제까지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 한 8천억 정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7천억이 삼성전자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삼성전자와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가 거의 상관관계수가 거의 일치합니다.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지금 단기 하락 추세를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60일선에 정착을 하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왜 삼성전자가 중요하냐면은 그동안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강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상당 부분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의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섹터가 바로 IT 섹터입니다. 네. 삼성전자의 부품주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인다고 하면은 코스닥 전반적인 시장에도 상당히 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분위기에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지금은 삼성전자가 다행히 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1.8%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왜냐? 이틀간에 걸쳐서 거의 한 5%에서 6% 급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정도 반등은 기술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일부 지금 1.3%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어제 워낙 큰 폭으로 밀렸기 때문에 그것도 기술적인 반등 정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은 삼성전자가 150만 원에 안착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코스닥을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지,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일정 부분 현금을 가지고 좀 리스크 관리를 좀 신경을 쓰면서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양 시장 모두 삼성전자의 추세 회복을 보자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해설위원님은 어떤 전략 주시겠어요? 네, 일단 작년 6월 달에도 이게 비슷한 이슈가 있었더라고요. 키프로스 구제금융 신청 이슈 나오고, 당시에 이제 60억 유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었고, 신용평가사 피치가 그때 신용등급을 트리플 B에서 이제 싱글 B 플러스로 하향하고 나와서 좀 주춤했던 상황이에요. 차트 보시면. 근데 이제 다시 7월 달에 반등했던 경험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제 자체 재료가 아니고 연준에서 그때 3차 양적 완화, 모재한 국채 매입 얘기하면서 그 기대감 때문에 미리 주가가 한 2,000선까지 올랐던 그런 시황이었기 때문에 1대1로 지금 국면이랑 그때랑은 비교하면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때는 또 지금처럼 예금 과세 얘기도 없었던 것으로. 그리고 ESM의 은행 직접 지원 이야기가 나왔던 때예요. 네, 그랬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랑은 좀 비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앞서서는 여러 가지 뭐 경제 규모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려스럽지 않다고 마치 증권가 분석가들 대변인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이제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좀 다르죠. 우리가 실제로 시장에 매일 들어와서 그 어떤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이 재료가 완전히 시장에 중립적이다라고 보고 있지 않고요. 네. 언제든지 어제처럼 흔들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장은 저희가 이제 계속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좋고요. 실제로 지금도 성과가 좋고, 원래
그 주도주가 잡히면 그 주도주 컨셉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그 주도주대로 갑니다, 장은.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이 좋은 장이다, 누가 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시간은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한 6, 7월 정도까지는 코스닥 주도로 갈 수 있는 장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6, 7월까지 코스닥 장세 이어질 것으로 보고 계시네요. 자, 이렇게 두 분의 시각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은 키프로스 사태, 그 영향, 우리 시장에 얼마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